어머님, 눈 안 치우고 뭐 하셨어요? 어머님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진짜 짜증 지대로네. 제 무릎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새벽부터 내린 눈은 그칠 기미가 안 보이고 마당에는 벌써 발목까지 푹 빠질 정도로 하얀 쓰레기가 쌓여 있었죠. 제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2층짜리 단독주택이에요. 남들은 마당 있는 집이 로망이라며 부러워하지만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넓은 마당이 그저 치워야 할 일거리에 불과하죠. 예전에는 남편과 둘이서 도란도란 가꾸던 정원이었지만 남편이 떠나고 저 혼자 남은 뒤로는 이 집을 건사하는 게 여간 벅찬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들 내외랑 같이 사니까 늙은 어미가 밥값은 해야겠다 싶어서 빗자루를 들고 나온 거였죠.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눈을 쓸었어요. 넉내로 눈을 밀어내고 빗자루로 바닥을 긁어내는데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패딩 점퍼 사이로 파고들더군요. 손가락 끝 감각이 없어질 쯤 허리를 펴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출근할 때, 며느리가 나갈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 마음 하나로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다시 빗자루를 잡았어요. 그때였죠.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구담이었어요. 밍크 코트를 걸치고 한껏 멋을 낸 며느리는 현관 계단을 내려오다 말고 비명을 질렀어요. 아, 엄마야. 저는 깜짝 놀라서 빗자루를 놓칠 뻔했어요. 다미가 계단 끝자락에 살짝 얼어붙은 살얼음을 밟고 휘청거린 거였죠.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얼른 다가갔어요. 애미야, 괜찮니? 안 다쳤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미는 제 손을 뿌리치듯 쳐내며 소리를 빽 질렀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눈 안 치우고 뭐 하셨어요? 기가 막혔죠. 새벽부터 나와서 대문까지 길을 다 터놓고 이제 막 구석진 곳을 쓸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보이지도 않는 건지 며느리는지 구두굽을 털며 짜증을 냈어요. 제가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잖아요. 이 구두 비싼 건데 눈 녹은 물 튀어서 얼룩지면 어머님이 물어내실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다 들리던데 도대체 나와서 뭘 한 거예요? 길바닥이 그대로잖아요. 아니, 애미야. 내가 5시부터 나와서 쓸었다. 저기 대문까지 길 난 거 안 보이니? 여기 계단 끝은 금방 또 눈이 덮여서 변명하지 마세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쩌실 뻔했어요? 늙으셔서 이제 눈 하나 제대로 못 치우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용역을 부르든지 하셨어야죠. 사람 불안하게 이게 뭐예요, 진짜. 다미는 저를 마치 일 못하는 용역 직원 혼내듯 몰아세웠어요. 저는 억울해서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출근길 기분 망칠까봐 꾹 참았어요. 아들 내외가 얹혀 사는 이 집, 명의는 엄연히 제 것인데도 며느리는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제가 얹혀 사는 식모인 줄 아는 것 같았죠.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내가 얼른 다시 쓸마. 됐어요. 이미 기분 잡쳤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녁에 한석 씨랑 밖에서 먹고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드세요. 아, 빨래 내놓은 거 니트류는 건조기 돌리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지난번에 줄어든 거 보고도 그러세요? 손빨래해서 널어두세요. 갔다 올게요. 다미는 쏘아붙이고는 차고로 향했어요. 제 아들이 사준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아들에게 차차리라고 준 돈으로 뽑은 외제차에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죠.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멍하니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어요. 눈발은 다시 굵어지는데 제 마음속에는 더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기분이었죠. 무릎이 욱신거려서 더는 눈을 쓸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들어와 파스를 붙이고 소파에 앉았지만 며느리가 던진 말들이 가시처럼 박혀서 빠지질 않더군요. 늙으셔서 눈 하나 제대로 못 치우냐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녁이 되었고 밖에서 먹고 온다던 아들 내외는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죠. 저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따뜻한 꿀물이라도 타주려고 부엌에 서 있었어요.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자기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옷에 눈 튀었다고 김 부장이 촌스럽게 그게 뭐냐고 꼽졌단 말이야. 이게 다 아침에 기분 망쳐서 그래. 아, 알았어. 그만 좀 해. 나도 오늘 가게 매출 안 나와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집에 와서까지 바가지 긁어야겠어? 아들 한석이의 목소리도 짜증이 섞여 있었죠. 저는 쟁반에 꿀물 2잔을 받쳐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왔니? 밖이 많이 춥지? 이거 좀 마셔라. 제가 꿀물을 테이블에 내려놓자 다미가 저를 흘겨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꿀물 말고 그냥 생수 주세요. 저 단 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빨래는 다 해두셨어요? 그래, 니트만 골라서 손빨래에서 널어뒀다. 근데 애미야, 아까 아침에는 말이 좀 심하더구나. 나도 늙은 몸 이끌고 새벽부터 고생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은 못할 망정 그렇게 면박을 주면 내가 섭섭하지 않겠니?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타이르듯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 한석이가 대뜸 끼어들더군요. 어머니, 다미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좀 꼼꼼하게 치우셨으면 다미가 놀랄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다미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한 거 아시면서 왜 굳이 지금 그 얘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만드세요? 아들의 반응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었죠. 한석이, 너 지금 그게 어미한테 할 소리니? 내가 이 집 식모도 아니고 너희들 편하게 살라고 내 집 내어주고 생활비까지 보태주는데 눈 좀 덜 치웠다고 그 난리를 피운 게 잘한 거란 말이냐? 아, 또 생색. 어머니, 솔직히 이 집 관리하는 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아드리니까 그나마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없으면 어머니 혼자 이 넓은 집에서 고독사 하실 수도 있어요. 고마운 줄 아셔야죠. 한석이의 입에서 나온 고독사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맞나 싶었죠. 그때 다미가 팔짱을 끼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저 오늘 결심했어요. 더는 이렇게 못 살아요. 어머님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 올 지경이라고요. 눈치? 너가 내 눈치를 본다고? 내가 너희 눈치를 보면 봤지. 언제 너가 내 눈치를 봤니? 밥상 한번 차려본 적 없는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라고요. 아침마다 마주치는 것도 싫고 늙은 냄새 나는 것도 싫고 잔소리하는 것도 지긋지긋해요. 한석 씨, 나 진짜 못 참아. 결정해. 다미는 아들을 쳐다보며 무언가 신호를 보냈어요. 아들은 곤란한 듯 머리를 극적이다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차라리 집을 파세요. 아니면 명의를 저한테 넘겨주시고 어머니는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같은 데로 가시는 게 어때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다던데.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밥도 다 나오니까 어머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잖아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내 아들이 나보고 집 내놓고 나가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뭐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니? 멀쩡히 내 집 두고 나보고 요양원을 가라고? 너희가 나가면 되잖아. 싫으면 너희가 나가서 살면 될 일 아니니?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기가 막혀서였죠. 그러자 다미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나가요? 한석 씨 가게 보증금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쏟아부어서 빈털터리인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집 어차피 나중에 한석 씨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미리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동안 들어간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정신적 피해 보상?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내가 너희한테 얹혀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등골을 빼먹고 사는 거야. 이 집 생활비 누가 내니? 공과금이며 식비며 다 내 카드로 긁으면서 그게 할 소리야? 어머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저희가 얹혀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는 거죠. 명목상으로라도 모시고 살아드리는 게 얼마나 큰 효도인데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저니까 참고 사는 거예요. 다미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녀의 논리대로라면 저는 돈만 대주는 물주이고 자신들은 그 돈을 쓰는 대신 저와 같이 있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였죠. 아들은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다미 친구들은 시댁 근처에도 안 간대요. 다미가 착해서 지금까지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양보 좀 하세요. 이 집 팔아서 작은 아파트로 가시든지 아니면 진짜 요양원 알아보세요. 저 이번 주 내로 결판 내고 싶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아들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건성으로 말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태도에서 저에 대한 존중이나 애정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아주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서더군요.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지금까지 가족이랍시고 품어왔던 세월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지만 덕분에 미련은 확실히 끊어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테이블 위에 꿀물 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해야 할 꿀물이 쓴약처럼 느껴졌죠. 그래, 알았다. 너희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 제가 차분하게 대답하자 다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요양원 알아보실 거예요? 아니면 진명에 넘겨주실 거예요? 증여세 문제는 제가 알아봐둔 세무사가 있는데 그쪽 통해서 하면 절세할 수 있대요. 며느리는 벌써 김칫국을 마시며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아들도 그제야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보며 웃더군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는 말이 통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머니 나쁘게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서로 좋자고 하는 거지. 서로 좋자고 하는 거라니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 말대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내가 며칠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보채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내일부터는 눈 치우는 거 너희가 해라. 나는 이제 관절이 아파서 못하겠다. 진짜. 알았어요. 사람 부르면 되죠, 뭐. 돈 좀 들더라도 전문가 쓰는 게 낫지. 어머님이 하시면 또 어설프게 하실 테니까요.
다미는 끝까지 제 속을 긁어놓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으니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연극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죠. 마당에 쌓인 눈은 내일 아침이면 더 높게 쌓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저 눈을 치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들과 도장, 그리고 집문서를 꺼냈어요.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준 유산과 제가 악착같이 모아서 불린 재산들이었죠. 이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얼마나 다행스럽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아들은 가게 건물이 자기 것인 줄 알지만 사실 명의는 제 것이었고 임대사업자도 저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들은 그저 제가 위임해준 관리인 자격으로 행세하고 다녔을 뿐이죠. 그동안은 기 살려주려고 모른 척 해줬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요. 휴대폰을 들어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법무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김 법무사님,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급하게 처리할 부동산 매매 건이 있어요. 서류 준비해 주세요.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지만 내일 아침이면 연락이 올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앱을 켜서 옆 동네, 아니 아주 먼 동네의 부동산 시세를 훑어봤어요. 이 집을 팔고 아들 가게 건물을 팔면 꽤 큰 목돈이 생기겠죠. 그 돈을 들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문득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갔던 남쪽 섬이 떠올랐어요. 그래, 거기가 좋겠다. 따뜻하고 바다가 보이고 무엇보다 이 끔찍한 기생충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저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계산해 봤어요. 당장 내놓으면 금매로 팔릴 테니 일주일. 딱 일주일이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방 문 밖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치킨을 시켜 먹는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우리 명의로 되면 인테리어 싹 다시 하자. 차도 바꿀까? 하는 철없는 소리들이 방음이 잘 안 되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죠. 저 소리를 듣고도 더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측은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실컷 웃어둬라. 그 웃음이 얼마나 갈지 두고 보자고. 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남편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의조렸어요. 여보, 나 이제 진짜 내 인생 살러 가요.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죠? 저놈들 정신 차리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 당신도 이해할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밖에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죠. 아, 진짜 눈이 산더미잖아. 어머님은 아직도 주무시는 거야? 사람 부르라더니 진짜 안 치우셨네. 한석 씨, 자기가 좀 나가서 길만 좀 터줘. 나 이대로는 못 나가. 아, 귀찮게 진짜. 그냥 택시 타고 가. 택시가 이 언덕까지 올라오겠어? 빨리 좀 해봐. 투닥거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어요. 그들이 눈 속에서 뒹굴든 말든 제 알 바 아니었으니까요. 잠시 후 현관문이 쾅 닫히고 찻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주 개운한 아침이었죠. 샤워를 하고 가장 아끼는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화장대에 앉아 곱게 분을 바르고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하게 발랐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어요. 핸드백에 인감 도장과 신분증, 등기권리증을 챙겨 넣으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자, 이영주. 이제 시작해보자고.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에는 어젯밤 그들이 먹고 치우지 않은 치킨 뼈와 맥주 캔이 널려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잔소리를 하면서도 치워줬겠지만 오늘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어차피 이 집 곧 남의 집이 될 테니까요.
저는 식탁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미련 없이 현관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옆 동네 부동산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유난히 선명하게 들어오더군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을 걸었어요. 사모님, 오늘따라 표정이 아주 밝으시네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네,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평생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일이거든요. 아이고, 그거 참 잘 됐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속 시원한 일 찾기 힘든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정말 축하받을 일이죠. 저는 창문을 조금 열고 들어오는 찬바람을 맞았어요. 어제의 칼바람과는 다르게 상쾌하게 느껴지더군요. 부동산 앞에 도착해서 택시비를 내리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죠.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때문이었어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물건 찾으시나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물건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내놓으러 왔어요. 지금 사는 2층 주택이랑 상가 건물 하나 금매로 처리해 주세요. 가격은 시세보다 낮아도 상관없으니 무조건 이번 주 안으로 잔금까지 치를 수 있는 분으로요. 사장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표정을 보며 저는 빙그레 웃어주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주사위는 던져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쯤이면 저는 이미 배를 타고 먼 바다 위에 떠 있겠죠.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 그리고 사장님. 집 보러 오는 건 평일 낮 시간으로만 잡아주세요. 가족들에게는 깜짝 선물을 하려고 해서 비밀로 해야 하거든요. 제 거짓말에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어요. 깜짝 선물이라니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선물이 되겠죠. 저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며 볼펜을 꽉 쥐었어요. 이 계약서 한 장이 제 인생의 이막을 열어줄 열쇠였으니까요. 부동산을 나와서 저는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일주일 뿐이었으니까요. 발걸음을 재촉하는 제 등 뒤로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마치 제 결심을 응원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러 저녁장을 봤어요.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죠.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려야 그들이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카트에 비싼 한우와 전복을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많이 먹어둬라. 이게 너희가 내 돈으로 먹는 마지막 호강일 테니까.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미는데 문득 아들 내외의 카드가 생각났어요. 제 명의로 된 가족 카드를 쓰고 있는 그들. 그것도 정지시켜야 하는데 그건 섬에 도착해서 터뜨릴 폭탄으로 남겨두기로 했죠. 하나씩 천천히 그들의 숨통을 조여가는 재미도 있어야 하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마당의 눈은 엉망으로 밟혀서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아까 아들이 차를 빼느라 뭉개놓은 자국이었죠. 저는 그 더러운 눈길을 밟으며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이 집도 저 눈도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오직 일주일 뒤 자유의 몸이 되어 떠날 그날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녁 준비를 하며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는데 칼끝에 실리는 힘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물을 써는데 마치 며느리의 뻔뻔한 낯짝을 베어내는 듯한 쾌감이 느껴지더군요. 탁, 탁, 탁. 경쾌한 도마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현관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느 때처럼 짜증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어제 제 통장 얘기를 들어서인지 한결 부드러워진 톤이었죠.
저는 칼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나가며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왔니? 오늘 저녁은 전복 갈비찜이다. 어서 와서 씻고 밥 먹어라. 우와, 진짜요? 웬일이세요? 어제 일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죠? 다미가 호들갑을 떨며 신발을 벗었어요. 아들도 뒤따라 들어오며 코를 킁킁거렸죠. 맛있는 냄새 나네.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라니까. 그들의 가식적인 칭찬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먹고 떨어져라.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밥알을 새듯이 천천히 씹었어요. 이 풍경도 일주일 후면 끝이라고 생각하니 밥맛이 꿀맛이더군요. 아들은 갈비를 뜯으며 슬쩍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래서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요양원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봤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너희 말대로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잖아. 아이고, 어머니. 짐이라니요. 저희는 어머니 편하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요양원 투어라도 가볼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다 알아보고 결정할 테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그저 열심히 일하고 잘 살 생각만 해. 와, 어머님 진짜 쿨하시다. 한석 씨 들었지?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대. 우리 이제 진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며느리가 박수까지 치며 좋아했어요. 저렇게 좋을까? 자신의 머리 위로 날벼락이 떨어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는 꼴이라니. 저는 국을 한술 뜨며 넌지시 말했어요. 그래, 너희가 편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지. 아주 편하게 너희 힘으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봐야지. 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저는 아차 싶었지만 금세 표정을 수습하며 웃었죠. 아니, 너희가 젊으니까 패기 있게 살라는 뜻이야. 내 걱정은 말고.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도 참 말씀을 어렵게 하시네.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다시 밥그릇을 비웠어요. 저는 그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이 마지막 연극의 관객이 되어 주었죠.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온 저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어요. 장금일, 그리고 이사 날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시간만 흐르면 되는 거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며느리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머님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말. 그래, 그 스트레스. 이제 영원히 없애주마. 내 존재가 사라진 빈자리가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오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섬으로 가는 배의 기적 소리가 벌써부터 귓가에 울리는 것만 같아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어요. 내일은 집을 보러 올 사람들을 위해 청소를 좀 해둬야겠네요. 물론 제 짐을 정리하는 청소 말이에요. 이게 바로 눈 안 치웠다고 쫓겨날 뻔한 시어머니의 반란의 서막이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천장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30년을 살았던 집인데 이제 곧 떠날 곳이라고 생각하니 벽지 무늬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저 얼룩이 아들이 어릴 때 공 차다가 낸 자국이라며 추억에 잠기곤 했는데 지금은 그저 낡고 지저분한 흔적으로만 보였죠. 몸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마음을 독하게 정하고 나니까 지긋지긋하던 무릎 관절이 쑤시는 것도 덜한 것 같았죠. 거실로 나가니 썰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벌써 출근하고 없었죠. 식탁 위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과일 껍질이 말라 비틀어져서 식탁보에 들러붙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라면 먹은 냄비가 붉은 국물을 머금은 채 말라가고 있었어요. 젓가락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식탁 의자는 제멋대로 빠져 있었죠. 평소 같으면 이것들이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나이에 식모살이를 하나 하면서 혀를 차고 고무장갑을 꼈겠지만 오늘은 그냥 뒀어요. 어차피 집 보러 올 사람들이 오기 전에만 싹 치우면 되니까요. 아니, 오히려 이런 지저분한 흔적들을 보면서 제 결심을 다지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 냄비 하나 닦아주지 않는 놈들에게 내 집을 물려준다? 어림없는 소리죠. 저는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어요.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니 정신이 번쩍 들면서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눌러주더군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활짝 열었어요. 평소에는 아껴 입느라 비닐도 벗기지 않았던 가장 점잖고 있어 보이는 옷을 골랐죠. 짙은 감색 정장 바지에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장롱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뒀던 진주 목걸이를 꺼내 찼어요. 남편이 결혼 10주년 때 선물해 준 건데 아까워서 몇 번 하지도 못한 거였죠.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에는 잘 바르지도 않던 붉은색 립스틱을 꼼꼼히 채워 발랐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독해 보였고 눈매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았죠. 이영주, 너 아직 쓸만하다. 기죽지 마라. 내 돈이고 내 집이야. 아무도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중얼거렸어요. 집을 나서기 전 안방 금고를 열어 묵직한 서류 봉투들을 꺼냈어요. 등기권리증 2개. 하나는 이 집이고 다른 하나는 아들이 운영하는 상가 건물이었죠. 그리고 제 명의의 인감 도장과 통장들. 이것들이 제 무기이자 방패였어요. 가방에 그것들을 챙겨 넣는데 손끝이 짜릿했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칼을 챙기는 기분이랄까요? 가방의 무게가 묵직할수록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택시를 타고 먼저 찾아간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남편 때부터 알고 지내던 김 법무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안경을 고쳤으며 반가워하셨죠. 아이고, 여사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네요. 혈색이 아주 도십니다. 무슨 좋은 보약이라도 드십니까? 그렇죠? 좋은 일이 좀 있어서요. 아주 속 시원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법무사님 바쁘시겠지만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 좀 많아요. 아주 은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라서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어요. 김 법무사님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서류를 넘기는 손길이 빨라지더군요. 이거 매매하시려고요? 집이랑 상가 둘 다요? 아니, 근데 아드님은 아십니까? 상가는 아드님이 장사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이거 건드리면 아드님 난리 날 텐데요. 저번에 아드님이 와서 명예 이전 관련해서 물어보고 갔었거든요. 김 법무사님의 말에 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벌써 와서 물어봤다니 김칫국을 사발로 마시고 있었군요.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한석이는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제 명의잖아요. 제가 파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죠? 제가 알기로는 명의자 본인이 매매 의사가 확실하면 세입자가 아들이든 누구든 상관없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제 물건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토달 사람 없습니다. 아, 예. 뭐 명의자가 여사님이시니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죠. 하지만 가족 간의 상의가 안 된 거라면 나중에 분란이 생길 수도 있어서 아드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저한테 따지러 오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분란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법무사님은 서류 처리만 완벽하게 해주세요. 아들이 와서 행패 부리면 업무 방해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바로 계약서 쓸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위임장이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다 써놓고 갈게요. 아, 그리고 잔금 입금되는 계좌는 아들이 모르는 이 은행 계좌로 지정해 주세요.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제 태도가 너무 확고하니까 김 법무사님도 더는 토를 달지 않더군요. 오히려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나 봐요.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저는 사무실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사람들이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 많은 사람 중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내 편은 바로 돈이었으니까요. 돈만 있으면 자식보다 낫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서 저는 곧바로 옆 동네 부동산으로 갔어요. 우리 동네 부동산에 내놓으면 입산 박 여사가 소문을 낼 게 뻔하니까요. 옆 동네 중에서도 큰 손들을 많이 상대한다는 황금 부동산을 찾아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 사장님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물건 내놓으러 왔어요. 금매로요. 이민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늦어도 열흘 안에는 잔금까지 다 치를 수 있는 분을 찾아요. 가격은 시세보다 2억, 아니 확실하게 3억 낮게 내놓을게요. 대신 현금 박치기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분이어야 해요. 대출 끼고 뭐고 복잡한 거 딱 질색이에요. 3억이나요? 어머 세상에. 사모님 진짜 급하신가 보네. 알겠어요. 이 정도 조건이면 현금 들고 대기하는 투자자들 줄을 섭니다. 당장 연락해 볼게요.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죠? 부동산 사장님은 신이 나서 전화기를 들었어요. 저는 사장님의 손을 덥석 잡고 덧붙여 말했죠. 사장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집 보러 오는 건 평일 낮 12시에서 4시 사이만 가능해요. 그리고 세입자, 그러니까 제 아들이 알면 안 돼요.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그래요. 아들이 알면 가지 말라고 붙잡을 게 뻔해서 다 정리하고 통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비밀 지켜주셔야 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말이 새어나가면 거래는 없던 걸로 할 거예요. 아, 무슨 사정인지 알겠네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몰래 정리해서 떠나시려는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입단속은 확실히 시킬게요. 매수자들한테도 그냥 투자용으로만 보라고 하고 세입자랑은 말 안 섞게 할게요. 여기 믹스 커피 한 잔 드시고 계세요. 부동산 사장님의 눈치 빠른 해석 덕분에 거짓말을 더 보탤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부동산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꼭 제 앞날 같았죠. 점심은 혼자 근사한 걸 먹기로 했어요. 평소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찌개 데워 먹거나 물에 밥 말아 먹었는데 오늘은 일식집에 가서 가장 비싼 오마카에 런치를 시켰죠. 정갈하게 나온 음식을 하나씩 집어 먹으며 생각했어요. 아들은 지금쯤 가게에서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아들 가게 근처로 가봤어요. 택시를 타고 건너편 2층 카페에 자리를 잡았죠. 통유리로 아들의 가게가 훤히 보였어요.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와 손님이 꽤 있을 시간인데 가게 안은 한산하더군요. 자세히 보니 아들은 카운터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가로로 들고 있는 걸 보니 게임을 하는 게 분명했죠.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들은 고개만 까딱하고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알바생이 혼자서 주문받고 서빙하느라 쩔쩔매는데도 아들은 거들 생각도 안 했어요. 오히려 알바생한테 뭐라고 짜증을 내는 듯한 제스처가 보였죠. 아마 주문이 밀렸다고 닥달하는 거겠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요. 쯧쯧, 저러니 장사가 될 리가 있나. 내 돈 쏟아부어서 차려줬더니 저 꼴이라니. 저러고도 나한테 생활비 줄 돈이 없다고 징징거린 거야? 제 입에서 혀 차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제가 차려준 가게, 제가 해준 인테리어. 처음 오픈할 때만 해도 어머니, 제가 진짜 대박 터뜨려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벤츠 태워 드릴게요. 큰 소리 뻥뻥 치더니 2년이 지난 지금은 저 모양이었죠. 매달 적자라고 징징대면서 생활비 못 주겠다고 할 때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장이 게으른데 가게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갔어요. 며느리 담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모양인데 손에는 시사 로고가 박힌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두 사람은 손님이 있든 말든 카운터 앞에서 낄낄거리며 웃더군요. 담이가 쇼핑백에서 핸드백을 꺼내 자랑하자 아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자기야, 이거 신상인데 진짜 예쁘지? 이번 달 보너스 받은 걸로 질렀어. 어머님한테는 비밀인 거 알지? 어머님 알면 또 아껴 쓰라느니 잔소리할 것 뻔하잖아. 유리창 너머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입모양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집에서 전기세 아낀다고 불도 끄고 사는데 너희는 내 돈으로 가게 차려놓고 저렇게 흥청망청 쓰고 있었구나. 배신감이 아니라 확인 사살을 당한 기분이었죠. 저는 마시던 커피를 내려놓고 카페를 나왔어요. 이제 정말 거리낄 게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벌써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현금 부자이신 분인데 집이랑 상가 둘 다 한꺼번에 보고 싶어 한다고요. 저는 3시에 오라고 했죠. 집에 도착해서 대충 며느리 속옷이랑 아들 게임기들을 치우고 기다렸어요. 3시 정각, 점잖은 인상의 노부부가 들어왔어요. 남편분은 마당을 보자마자 감탄을 하더군요. 이 서울 바닥에 이렇게 관리 잘 된 마당이 있다니. 사모님이 진짜 애지중지하셨나 봅니다. 나무들도 전지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쓸고 닦은 마당이에요. 저기 저 감나무는 제가 10년 전에 직접 심은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저보다 더 잘 가꿔주실 분께 넘기고 싶네요.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폈어요. 저는 아들 방을 보여주며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서 빈방이나 다름없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들은 내일 바로 계약하자고 했고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죠.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과 며느리는 치킨을 사들고 들어왔어요. 제가 낮에 본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 신이 나 보였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데 제 몫은 생각지도 않았는지 치킨 박스는 하나뿐이었어요. 어머니, 요양원 생각해 보셨어요? 담이가 알아본 곳 진짜 좋다던데. 아들은 닭다리를 뜯으며 또 그 소리를 했어요. 입가에 양념을 묻히고 말하는 꼴이 참 가관이었죠.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너희 말대로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잖아. 나도 이제 늙어서 몸도 힘들고 너희 챙겨주는 것도 벅차다. 와, 어머님 진짜 쿨하시다. 한석 씨 들었지?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대. 우리 이제 진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어머님 거기 가면 밥도 다 나오고 빨래도 다 해준대요. 어머님도 그게 편하시죠?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노래 교실도 다니시고 하세요. 며느리가 박수까지 치며 좋아했어요. 저렇게 좋을까?
자신의 머리 위로 날벼락이 떨어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는 꼴이라니. 저는 국을 한술 뜨며 넌지시 말했어요. 그래, 너희가 편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지. 아주 편하게 너희 힘으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봐야지. 고생이라곤 모르고 자란 너희가 맨 땅에 헤딩 한번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니? 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라니요? 맨 땅에 헤딩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너희가 젊으니까 패기 있게 살라는 뜻이야. 내 걱정은 말고. 인생이 원래 실전 아니겠니?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다시 밥그릇을 비웠어요. 저는 그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이 마지막 연극의 관객이 되어 주었죠.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었고 계약금 2억 3천만 원이 제 비밀 통장으로 들어왔죠. 띵동하는 입금 문자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릴 줄은 몰랐어요. 휴대폰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고 또 봤죠. 이제 잔금 날짜까지 딱 5일 남았어요. 저는 그 5일 동안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물밑에서는 치밀하게 이삿짐을 싸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가족들이 잠들면 저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짐을 정리했어요. 낮에 하면 들킬까봐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움직였죠. 옷가지들은 압축팩에 넣어서 장롱 깊숙한 곳, 겨울 이불 사이에 숨겨두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매일 아침 산책 나가는 척하며 밖에다 버렸죠. 버릴 때마다 속이 시원해졌어요. 과거의 미련을 하나씩 떼어내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저를 마주쳤어요. 새벽 2시였는데 제가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새벽부터 뭐 하세요? 웬 쓰레기 봉투예요? 잠 안 오세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표정 관리하는데 도 같은 것 같았죠. 아, 요양원 가려면 짐 줄여야지. 잠도 안 오고 해서 안 쓰는 잡동사니 좀 정리했다. 너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 저기 화장대에 안 쓰는 수입 화장품들도 많고 장식장에 있는 접시들도 너 다 가져. 어머, 진짜요? 대박. 어머님, 그거 비싼 거잖아요. 저 주시는 거예요? 저번에 그 로열 알버트 찻잔 세트도요? 며느리는 쓰레기 봉투에는 관심도 없고 화장품과 그릇 얘기에 눈이 뒤집혔어요. 저는 신이 나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죠. 그래, 그거라도 챙겨라. 그거 다 합쳐봐야 너가 곧 겪게 될 고통의 티끌만큼도 안 될 테니까. 그 접시들 팔아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구나. 디데이 2일 전 아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폭탄 발언을 했어요. 어머니, 내일 저녁에 담이 부모님 모시고 식사나 한번 해요. 사돈 어른들이 어머니 요양원 가시기 전에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예약은 제가 해뒀어요. 비싼 데니까 옷 좀 잘 입고 나오세요. 기가 막혔죠. 요양원 가는 게 확정도 아닌데 벌써 기정사실로 하고 사돈들까지 불러서 축하 파티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며느리가 옆에서 알랑방귀를 뀌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어머님께 꼭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으시대요. 그동안 저 데리고 사느라 고생하셨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좀 상해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계획상이라는 게 보나 마나 돈 얘기겠죠.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그들의 뻔뻔한 민낯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내 복수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다지고 싶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시내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1인당 10만 원은 좋게 넘는 곳이었죠. 룸으로 들어가니 사돈 내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입에 발린 소리를 늘어놓았죠. 아이고 사부인. 큰 결심하셨네요. 요즘은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고 다들 실버타운 가신다더니 역시 사부인은 신세도시네요. 우리 딸내미가 시어머니 복은 타고났어.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안사돈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마치 늙은이는 빨리 빠져주는 게 답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며느리는 옆에서 맞장구 치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어머님이 진짜 쿨하셔서 다행이야. 내 친구 시어머니는 끝까지 안 나간다고 버티셔서 며느리가 우울증 걸렸대잖아. 난 진짜 어머님 존경해. 나도 나중에 늙으면 어머님처럼 깔끔하게 물러날 거야. 어머, 끔찍해라. 사부인은 절대 그러실 분 아니지. 참 사부인. 근데 집이랑 상가 정리하시면 현금이 꽤 되실 텐데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서방한테 좀 맡기시지 그러세요. 요즘 한서방이 재테크 공부도 많이 하던데 노인네가 그 큰 돈 들고 있어봐야 사기나 당하기 딱 좋잖아요. 바깥사돈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젓가락으로 갈비찜을 뒤적거리며 툭 던진 말이었지만 그 눈빛은 번들거리고 있었죠. 제가 요양원 들어가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할 건지 떠보러 온 거예요. 아들은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장인어른, 제가 안 그래도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게 확장 계획이 있거든요. 목 좋은 자리가 났는데 권리금이 좀 비싸서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진짜 대박 날 수 있거든요. 어머니, 이번 기회에 저 좀 믿어주세요. 저는 물잔을 천천히 돌리며 그들을 둘러봤어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들이 참 추하게 느껴졌죠. 이 식탁 위에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아주 차갑게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한석이한테 줄 건 이미 다 줬다고 생각해요. 가게 차려줬고 집에서 공짜로 살게 해줬고 생활비까지 대줬으니까요. 더 이상 뭘 바라니? 염치가 있다면 이제 그만 바랄 때도 되지 않았니? 제 말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어요. 젓가락질하던 손들이 멈췄죠. 아들이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져서 말을 더듬더군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짜라니요. 저도 나름대로 효도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사돈 어른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효도? 그래, 너가 생각하는 효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 너희도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봐야지. 언제까지 늙은 어미 등골 빨아먹고 살 수는 없잖니? 사돈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돈 딸이 귀하면 남의 자식 고열 짜내는 짓은 안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 자식한테 등골이라니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석이가 남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인데 저희가 뭐 달라고 강요했습니까?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소리인데 너무하시네. 안사돈이 불쾌한 티를 팍팍 내며 쏘아붙였어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죠. 당연한 건 없죠.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도 된 거 아니겠어요?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저는 속이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서를 집어들고 나오는데 뒤통수가 따갑더군요. 계산은 역시나 제가 하고 나왔죠. 40만 원이 넘는 밥값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이게 그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선이자 너희는 끝까지 내 돈 없이는 밥 한 끼도 못 먹는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였으니까요. 영수증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데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과 며느리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냉기가 흘렀죠. 아마 자기들끼리 카톡으로 욕을 주고받았겠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아까는 말씀이 좀 심하셨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서 저를 그렇게 무시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입장이 뭐가 됩니까? 담이 보기도 민망하고요. 무시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다. 왜 틀린 말 했니? 너 내 돈으로 가게 차린 거 맞고 생활비 안 주는 거 맞잖아. 팩트를 말했는데 왜 화를 내니? 아니,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리고 가게 확장하는 거 말이에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진짜 이번엔 대박 날 수 있다니까요. 요양원 보증금 빼고 남는 돈, 저 좀 빌려주세요. 이자 쳐서 갚을게요. 네. 어머니,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들은 끝까지 돈 타령이었어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죠. 저는 아들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며 마지막 정까지 싹둑 잘라냈어요. 글쎄다. 내가 생각해보마. 나가서 문이나 닫아라. 피곤하다. 아들은 입이 대빨 나와서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저는 문이 닫히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에 빨간 펜으로 X표를 쳤어요. 이제 하루 남았어요. 내일이면 잔금을 받고 저는 이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비친 거실은 고요했죠. 여기서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며느리를 맞이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남편과 함께 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던 날들. 서운함이 없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 서운함보다 더 큰 건 배신감이었고 그 배신감보다 더 큰 건 이제 나를 찾아야겠다는 절박함이었어요. 잘 있어라. 정들었던 내 집아.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좋은 주인 만나서 사랑받고 살아라. 저는 소파 팔걸이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소파도 저 TV도 식탁도 다 남의 것이 될 테니까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만 저는 슥 닦아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일은 전쟁 같은 하루가 될 테니까요. 그날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심장이 쿵쿵 뛰어서 진정할 수가 없었죠.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다 털어서 콩나물국에 고등어 구이,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까지 만들었죠.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음식 솜씨가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부엌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아들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침부터 진수성찬이네. 냄새 죽인다. 아들이 식탁에 앉으며 감탄했어요. 며느리도 하품을 하며 나와서 젓가락을 들었죠. 와, 잡채다.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안 하시던 걸 다 하시고. 그냥 입맛 없을까봐 좀 차렸다. 많이 먹어라. 이게 내가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에이, 어머니도 참. 요양원 가시면 주말마다 와서 밥 얻어 먹을 건데요, 뭘. 그리고 요즘은 배달도 잘 되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아들은 눈치 없이 숟가락을 들고 국을 후루룩 마셨어요. 며느리도 잡채를 입안 가득 넣으며 말을 보탰죠. 어머님, 근데 오늘 요양원 서류 가지러 가신다고 했죠? 잘 다녀오세요. 저녁에 맛있는 거 사갈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제가 오늘 월급날이라 한턱 쏠게요. 글쎄다. 저녁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 신경 쓰지 마라. 너희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내 생각은 하지 말고. 저는 밥그릇을 비우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10시간 뒤면 너희는 이 집에 들어올 수 없게 될 거야. 이 따뜻한 국물도, 푹신한 소파도, 너희를 지켜주던 지붕도 다 사라질 거야. 너희가 지금 씻고 있는 게 마지막 안락함이라는 걸 알면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도 않겠지.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짐 정리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잽싸게 움직였어요. 미리 예약해둔 용달차가 도착했죠. 기사님 두 분이 들어와서 제 짐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옷가방 몇 개와 작은 서랍장 하나,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든 박스가 전부였어요. 짐이 너무 단촐해서 기사님들이 의아해할 정도였죠. 사모님, 짐이 이게 다예요? 가구는요? 저 소파랑 냉장고는 안 가져가세요? 상태 아주 좋은데 아깝게. 네, 가구는 다 두고 갈 거예요.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나머지는 다 버리는 셈 칠 겁니다. 미련 두면 짐만 되니까요. 짐을 다 싣고 나니 11시가 조금 넘었더군요.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남은 소파와 TV가 쓸쓸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안방, 아들방, 부엌을 차례로 둘러봤어요. 며느리의 화장대 위에는 아침에 쓰던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아들의 방바닥에는 벗어놓은 양말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저 게으름의 흔적들, 이제는 제가 치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웃음이 나왔어요. 잘 살아라. 이제 너희가 어지른 건 너희가 치우고 살아. 아니, 치울 집이나 있으면 다행이겠구나. 저는 현관문을 닫고 나오며 도어락을 손으로 한번 쓸어봤어요. 이제 다시는 열 일이 없는 문이었죠.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매수자를 만났어요. 잔금이 제 통장에 입금되는 걸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남은 돈 12억 7천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걸 보고 나서야 숨이 제대로 쉬어지더군요. 이 돈이면 남은 인생,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여왕처럼 살 수 있어요. 입금 확인됐습니다. 이제 등기 이전 서류 넘기겠습니다. 법무사님의 말에 매수자 부부는 활짝 웃으며 고마워했어요. 저는 열쇠와 현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넸어요. 비밀번호는 1234로 바꿔놨어요. 오늘 바로 입주하신다고 했죠? 짐 정리 잘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오늘 저녁에 혹시 젊은 남녀가 와서 문 두드리면 절대 열어주지 마시고 바로 경찰 부르세요. 전에 살던 세입자인데 좀질이 안 좋아서 행패 부릴 수도 있거든요. 말 섞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얼씬도 못하게 해야겠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의 옷가지와 며느리의 명품 가방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될 걸 생각하니 통쾌했죠. 부동산을 나와서 저는 곧바로 터미널로 향했어요. 남쪽 끝으로 가는 우등 리무진 버스표를 끊었죠.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으니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벅차서였죠. 내가 해냈구나. 드디어 벗어났구나. 손을 떨며 창밖을 보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갈비찜 해주세요. 다미가 먹고 싶대요. 일찍 들어갈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갈비찜? 꿈도 야무지구나. 갈비찜은커녕 찬밥 한 덩이도 없을 거다. 저는 답장을 쓰는 대신 통신사 고객센터 앱을 켜서 번호 변경 신청을 했어요. 미리 받아둔 새 유심칩으로 갈아 끼우고
기존 번호는 해지해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 며느리가 쓰고 있는 제 명의의 신용카드. 카드사 앱에 접속해서 분실 신고 버튼을 눌렀어요. 정지 사유는 도난. 그래요. 그동안 너희가 내 인생을 도둑질해 갔으니 도난이 맞죠? 확인. 버튼을 누르자마자 화면에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어요. 이제 몇 시간 뒤면 며느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카드를 긁다가 망신을 당하겠죠. 어머, 손님. 도난 분실 카드라는데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점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은 아들의 가게 건물. 이미 매매 계약이 끝났으니 새 주인에게 넘어갔죠. 저는 새 건물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사장님, 오늘 등기 넘어갔을 겁니다. 세입자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좀 까다로운 세입자라 미리 내용 증명 보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월세 하루만 밀려도 바로 내보내세요. 인정 사정 봐주면 권리금이고 뭐고 다 떼입니다. 새 건물주는 독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월세 며칠만 밀려도 바로 쫓아낼 위인이었죠. 이제 아들은 제 그늘이 아닌 진짜 냉혹한 사회의 쓴맛을 보게 될 거예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렸어요.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니 공기부터 달라지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저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어요. 잘 있거라, 서울. 잘 있거라, 이한석, 구담이. 너희가 알던 호구 엄마는 죽었다. 이제 나는 이영주다. 저녁 7시쯤 되었을까요? 하늘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아마 지금쯤 난리가 났을 거예요. 비밀번호가 바뀐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아들, 정지된 카드를 들고 씩씩거리는 며느리. 누구세요? 하며 나오는 낯선 집주인 앞에서 그들이 짓게 될 멍청한 표정들. 저는 가방에서 믹스커피 한 봉지를 꺼내 휴게소 자판기 뜨거운 물에 탔어요.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호호 불며 한 모금 마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였어요. 이제 저는 섬으로 갑니다. 거기서 텃밭도 가꾸고 낚시도 하고 눈이 오면 눈사람도 만들면서 살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요. 이게 바로 제 인생의 진짜 시작입니다. 남쪽 끝 항구에서 배를 타고 꼬박 1시간을 더 들어와야 하는 섬 월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서울의 매연과는 차원이 달랐죠.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와 아들의 무기력한 한숨으로 만들어진 답답한 덩어리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미리 구해둔 집은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붉은 지붕집이었어요. 화려한 펜션도 아니고 그저 마당 넓고 담벼락 튼튼한 시골집이었죠. 주인 할머니가 별채로 내놓은 곳인데 사람 손길이 그리웠는지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마당에는 붉은 동백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수도가에는 큼직한 고무대야가 엎어져 있었죠. 아이고, 서울서 오신다더니 진짜 오셨네. 혼자 살러 옮겨? 옆집 할머니가 낮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물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했죠.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혼자 살러 왔어요. 아주 오랫동안 푹 쉬려고요. 누구 간섭도 안 받고요. 방에 짐을 풀었어요. 짐이랄 것도 없었죠. 옷가방 몇 개와 남편 사진, 그리고 제일 중요한 통장과 도장이 든 가방. 방바닥은 뜨끈했어요. 기름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웅 하고 들리는데 그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리더군요. 창문을 여니 파도 소리가 철썩
철썩하고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서울집에서 듣던 며느리의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 아들이 밤새 게임하느라 지르는 고함 소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였죠. 저녁은 대충 해결하려고 했는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군요. 생각해보니 오늘 하루 종일 긴장해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더라고요. 저는 읍내 마트에서 사온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잘 익은 김치 하나만 꺼내서 조촐한 상을 차렸어요. 숟가락을 들고 하얀 쌀밥을 한술 뜨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게 아니라 웃음이 핑 나오더군요. 아, 맛있다. 이게 밥맛이구나. 밥알이 달다는 게 이런 거구나.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식으면 식은 대로 흘리면 흘린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니 노곤함이 몰려왔어요. 믹스 커피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앉았죠.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멀리서 등대 불빛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문득 서울 상황이 궁금해지더군요. 지금 시간이면 아마 한바탕 난리가 났을 테니까요.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꺼버렸던 공기계 핸드폰을 꺼냈어요. 유심은 이미 빼버렸고 새 번호로 개통했지만 이 옛날 폰을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카카오톡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제 새 번호는 그들은 꿈에도 모르겠죠. 저는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러 가는 사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와이파이를 연결했어요. 연결되자마자 핸드폰이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징, 징, 징. 손목이 저릴 정도로 알림이 쏟아졌죠. 읽지 않은 메시지가 300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붉은색 숫자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보며 저는 커피를 호호 불어가며 아주 느긋하게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맨 처음 온 메시지부터 찬찬히 읽어내려갔죠. 이건 소설보다 더 재밌는 리얼리티 쇼였으니까요. 오후 7시 10분 아들. 어머니, 집에 왔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아요. 1234도 아니고 0000도 아니고 뭐예요? 설마 비번 바꾸셨어요? 날 추운데 장난치지 마시고 빨리 열어주세요. 저 배고파요. 오후 7시 12분 며느리. 어머님, 저 화장실 급하다니까요? 벨 눌러도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TV 소리 안 들리게 줄여놓으신 거 티 나거든요. 유치하게 진짜 왜 그러세요? 저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단 말이에요. 빨리 문 여세요. 초반에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짜증만 내는 메시지들이었죠. 제가 안에 있으면서 일부러 문을 안 열어준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긴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집이 이미 남의 집이 됐다는 걸. 자기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땅이 더 이상 자기들 구역이 아니라는 걸요. 다음 메시지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오후 7시 30분 아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아저씨가 나오더니 누구냐고 소리질러. 집주인이 바뀌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나가라고 경찰 부른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돼? 엄마 어디 갔어? 빨리 와서 해결해줘. 오후 7시 35분 며느리.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집을 팔았다니요? 저희 집은요? 제 명품 가방들 다 어디 갔어요? 안방에 있던 제 화장품이랑 옷들은요? 설마 그거 다 버리신 거예요? 그거 다 얼마짜린지 아세요? 샤넬 백이랑 루이비통 가방 그거 중고로 팔아도 얼만 줄 아시냐고요. 설명 좀 해보세요. 네. 드디어 현실을 마주했군요. 집이 팔렸다는 사실보다 당장 잘 곳이 없다는 사실보다 자기 명품 가방 걱정부터 하는 며느리의 꼬락선이라니.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저는 화면을 톡톡 치며 혼잣말을 했어요. 명품 가방? 그거 재활용 수거함 앞에
아주 예쁘게 놔뒀다. 누가 주워갔으려나 모르겠네. 아마 폐지 줍는 할머니가 횡재하셨겠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의 내용은 분노에서 공포로 그리고 비굴함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오후 8시 0분 아들. 엄마, 전화기 꺼져 있네.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지금 쫓겨나서 아파트 화단에 앉아 있어. 경찰까지 왔었어. 주거 침입이라고 신고당해서 경찰관한테 신분증 보여주고 쫓겨났다고.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다고.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집 판 돈은? 그 돈 다 어디 갔어?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 오후 8시 20분 며느리. 어머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로 하세요. 이렇게 사람 뒤통수 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 지금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릴 것 같아요. 한석 씨는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돈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 잠잘 곳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손자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나중에 손자 낳으면 안 보여드릴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말로 하라고요? 말로 했을 때 들은 척이나 했나요? 눈 안 치웠다고 쫓겨날 뻔한 날, 제가 느꼈던 그 비참함을 너희는 이제야 조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 아직 생기지도 않은 손자 핑계를 대다니 정말 바닥까지 보이는구나. 그리고 가장 앞거는 밤 10시가 넘어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후 10시 30분 아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찜질방 가려고 했는데 카드가 다 정지됐어. 담이 카드는 도난 신고되어 있다고 편의점에서도 결제가 안 된대. 알바생이 우리를 도둑 취급했어. 경찰 부른다는 거 빌어서 겨우 나왔어. 이게 말이 돼? 엄마가 한 거야? 우리 오늘 어디서 자라고. 나 배고파 죽겠어. 주머니에 현금도 없단 말이야.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어요.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죠. 푸아하, 찜질방, 꿈도 크다. 서울역 지하도라도 찾아가 보지 그러니. 배고파 죽겠다니 그동안 내 돈으로 기름진 것만 처먹어서 배에 기름기가 껴있을 텐데 하루 굶는다고 안 죽는다. 이놈아. 저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아까 배 타고 들어오면서 찍은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평화로운 바다 사진으로요. 그리고 상태 메시지도 바꿨죠. 자유. 인생은 지금부터. 이 두 문장이면 충분했어요. 너희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동안 나는 이렇게 평화롭게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큼 잔인한 복수는 없으니까요. 잠시 후 일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카톡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와, 어머님 진짜 미치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 바다 사진을 올리세요? 여행 가셨어요? 저희는 길바닥인데 진짜 치매 걸리신 거 아니에요? 사람 피 말려 죽일 작정이세요? 이거 다 증거로 남겨둘 거예요. 엄마, 카톡 보는 거 다 알아. 제발 돈 좀 보내줘. 100만 원이라도 보내줘. 아니 10만 원이라도. 당장 잘 곳이 없다고. 나 감기 걸리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저는 가소롭다는 듯이 핸드폰 화면을 껐어요. 더 읽어봐야 데이터만 아깝죠. 오늘 밤 그들이 겪을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원망이 얼마나 깊어질지 상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어디서 자긴. 서로 꼭 껴안고 사랑의 힘으로 버텨봐라. 너희 부부 금슬 좋았잖니? 내 돈 쓸 때만 좋았던 건 아니겠지? 오늘 밤이 아주 길 거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겼어요. 파도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오늘 서울의 밤은 영하 10도라던데 이 섬마을의 이불 속은 너무나 따뜻했죠. 그 극명한 대비가 주는 짜릿한 쾌감이 저를 아주 깊고
달콤한 잠으로 이끌었어요. 꿈도 꾸지 않고 푹 잤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늦지막이 일어나 펜션 앞바다로 산책을 나갔어요. 서울에서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아들 아침밥 하느라 며느리 출근 준비 돕느라 동동거렸을 시간인데 오전 10시 30분이 넘어서 일어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해는 중천에 떠 있고 바다는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반짝거렸어요. 주인 할머니가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계셨어요. 여사님, 잘 주무셨어? 얼굴이 훤하네. 붓기도 싹 빠졌어. 네, 아주 꿀잠 잤어요, 할머니. 상추가 아주 싱싱해 보이네요. 이거 좀 뜯어다가 점심에 쌈 싸드셔. 여기 고추랑 깻잎도 마음대로 따먹고. 시골 인심이 다 그런 거지 뭐. 혼자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인심 좋은 할머니 덕분에 점심거리가 해결됐어요. 저는 텃밭에 쭈그리고 앉아 흙냄새를 맡으며 상추를 뜯었어요. 손톱 밑에 흙이 끼는데 그게 하나도 더럽지 않더군요. 서울 아파트 화단 눈 치울 때랑은 기분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노동이 아니라 생명을 만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툭툭 상추 줄기가 꺾이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어요. 방에 들어와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다시 와이파이를 켰어요. 밤새 또 무슨 난리가 났을까, 지옥의 시즌 2가 시작됐을까 궁금했거든요. 역시나 카톡 지옥은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밤새 온 메시지가 100개는 더 되더군요. 시간대를 보니 아주 가관이었어요. 오전 2시 0분 며느리.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저 지금 추워서 입 돌아갈 것 같아요. 한석 씨랑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 와 있어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눈치 보여서 죽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의 햄버거 가게에서 노숙을 하다니.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빨리 돈 보내주세요. 일단 모텔이라도 가게요. 네, 제발이요. 저 씻지도 못해서 냄새난단 말이에요. 오전 4시 30분 아들.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다미는 계속 울고 나도 미치겠어. 옆 테이블 사람들이 우리 거지 보듯이 쳐다봐. 엄마 우리 버린 거 아니지? 그냥 잠깐 화나서 그러는 거지? 내일이면 돌아오실 거지? 제발 그렇다고 해줘. 나 무서워. 오전 8시 30분 아들. 가게에 왔는데 엄마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게 사실이야? 셔터 올리자마자 새 주인이 아침부터 용역 데리고 와서 내용 증명 내밀고 갔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랑 원상복구 비용 다 제하고 당장 나가래. 오늘 안으로 짐 안 빼면 다 갖다 버린대. 엄마가 건물 팔 때 내 얘기 안 했어? 나 아들이라고 안 했냐고. 엄마가 주인인데 왜 내가 쫓겨나? 아들의 메시지를 보니 상황이 짐작 갔어요. 새 건물 주인 박 사장님, 제가 계약할 때 신신당부했거든요. 제 아들이 세입자인데 월세도 잘 안 내고 말도 안 듣는 골치 아픈 놈이니 봐주지 말고 법대로 하세요. 사정 봐주면 권리금이고 뭐고 다 떼입니다. 아주 악질이에요. 라고요. 독종으로 소문난 박 사장님이 아침부터 들이닥쳐서 난리를 쳤을 게 뻔했죠. 쌤통이다. 내 그늘 아래 있을 때가 봄날인 줄도 모르고. 이제 진짜 겨울바람 맛 좀 봐라. 저는 믹스 커피를 휘휘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제 새 번호를 아는 사람은 없는데 누구지? 하고 받았더니 옆 동네 황금 부동산 사장님이었어요. 여사님, 저예요. 황금 부동산. 아이고, 아침부터 아드님이 가게로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갔어요. 어머,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 어디 갔냐고, 집안 돈 다 어디 갔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머리는 떡져 있고 옷에서는 쉰내 나고
눈이 퀭한 게 아주 며칠 굶은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어머니 이민 가셨다. 미국 LA로 가신다고 하더라. 비행기 표 끊는 거 내가 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더라고요. 아이고, 다 큰 남자가 바닥을 치면서 우는데 꼴불견이라서 원. 호호호 수고하셨어요, 사장님. LA라니 스케일 크게 둘러대셨네요. 덕분에 당분간 찾으러 올 생각은 못하겠네요. 아니 근데 며느리라는 여자가 더 가관입디다. 아들이 울고 있는데 옆에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등짝을 때리면서야. 울지만 말고 물어봐. 그럼 돈은? 돈은 어떻게 된 거야? 미국 계좌로 쏜 거야? 아님 달러로 바꿔간 거야? 빨리 알아봐. 하면서 돈 타령만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왜 그렇게 급하게 정리하고 떠나셨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주 정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니 밥맛이 더 좋아졌어요. 미국으로 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섬까지 찾아올 생각은 꿈에도 못하겠죠. 하지만 며느리는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돈줄이 끊기고 갈 곳이 없어지자 그녀는 여론전이라는 더러운 카드를 꺼내 들었더군요. 저녁에 심심해서 핸드폰으로 지역 맘카페와 SNS를 검색해 봤어요. 며느리가 평소에 시댁 욕을 하던 카페가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시어머니, 가출, 치매 키워드로 검색했더니 글 하나가 조회수 폭발하며 떠 있더군요. 제목 충격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20억 들고 사라지셨어요. 도와주세요, 유유. 작성자 아이디 다미다미. 며느리가 확실했어요. 내용은 아주 가관이었죠. 소설가 데뷔해도 되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0대 며느리입니다. 평소에 제가 친딸처럼 모셨던 시어머니가 계신데요. 어머니가 최근에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더니 피해망상이 생기셔서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전 저희 몰래 집이랑 남편 가게 건물을 헐값에 팔아버리시고 현금 20억을 들고 사라지셨어요. 남편이랑 저는 지금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아서 어머니만 찾고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그 큰 돈을 들고 계셔서 사기꾼이나 나쁜 사람들 꼬임에 넘어가셨을까봐 너무 걱정돼요. 혹시 이영주 68세 할머니 보신 분 연락 주세요. 살해하겠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찾기가 힘들대요. 댓글에는 난리가 났더군요. 헐, 20억? 대박 며느리님 진짜 막막하시겠다. 그 돈 들고 튀었으면 진짜 큰일인데. 치매 노인이 20억을 들고 튀었다고? 이거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야? 빨리 찾아야겠다. 어머, 며느리가 효부네 효부. 자기들 쫓겨난 것보다 시어머니 걱정부터 하고. 빨리 찾으셔야 할 텐데, 유유. 경찰은 뭐 한대요? 빨리 숲에 내려야지. 동정 여론이 가득했어요. 며느리는 댓글 하나하나에 감사해요 유유. 어머니만 무사하시면 좋겠어요. 남편이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해요라며 가증스러운 대댓글을 달고 있었죠. 저는 그 글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몰고 자기는 효부 코스프레를 해? 내가 너희 밥 차려주고 빨래해줄 때 너는 소파에 누워서 쇼핑만 했잖아. 너가 말한 그 친딸처럼이라는 게 친딸처럼 엄마 돈 뜯어가는 걸 말하는 거였니? 당장이라도 댓글을 달아서 싸우고 싶었지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흥분해서 등판해봤자 치매 노인의 헛소리 취급을 받을 게 뻔했거든요. 더 확실하고 더 뼈아픈 방법이 필요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쓴 글의 링크를 복사했어요. 그리고 제 진짜 친구들 단톡방에 올렸죠. 고등학교 동창들, 계모임 멤버들,
성당 자매님들.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며느리의 만행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제 든든한 지원군들이었죠. 얘들아, 잘 지내지? 나 영주야. 우리 며느리가 인터넷에 이런 소설을 쓰고 있네. 나 멀쩡하게 여행 중인 거 너희는 알지? 이거 보고 옷 좀 보라고 보낸다. 아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치매란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단톡방이 폭발했어요. 어머, 미친 거 아니니? 누가 치매야? 영주, 너가 치매면 나는 신생하다. 효부?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저번에 너가 무릎 아파서 끙끙대는데도 물 한 잔 안 떠주던 그 싹퉁머리 없는 년이? 야, 내가 캡처해서 다 퍼다 나를게. 너 걱정 말고 푹 쉬어. 우리 아들이 변호사잖아. 이거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도 된대. 내가 법적으로 조져줄게. 내가 지금 당장 댓글 달러간다. 아주 팩트로 뼈를 때려주마. 내 아이디가 맘카페 등급이 높아서 내 말이면 다 믿어. 친구들의 화력은 대단했어요. 10분도 안 돼서 며느리 글에 새로운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글쓴이님, 제가 이영주 씨 지인인데요. 그분 치매 아니거든요. 저번 주에도 저랑 등산 다녀오셨어요. 멀쩡하신 분을 왜 치매로 몰아요? 며느리가 밥 한 끼 안 차려주고 등골 빼먹어서 참다 집 팔고 나가신 건데 무슨 소설을 쓰세요? 저 이 집 사정 아는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식모 취급하던데요.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설거지는 시어머니 시키고 카드 정지되니까 돈줄 끊겨서 찾으시는 거 다 티나요. 효부 코스프레 역겹네요. 경찰에도 신고하셨다면서요? 경찰이 멀쩡하시다고 확인했다던데 왜 여기서 이러세요? 돈 노리고 치매로 모는 거 소름 돋네요. 20억이 탐나세요? 20억? 그거 다 시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이고 며느리 당신은 혼수 3천만 원 해오지 않았나요? 그래놓고 시어머니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다면서요? 양심이 있으면 그 입 다무세요. 팩트 폭격을 맞은 댓글창은 순식간에 여론이 뒤집혔어요. 헐, 반전이네. 역시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해. 돈 때문에 시어머니 치매로 몬 거야? 와,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 글쓴이 왜 피드백 안 함? 튀었음? 소름. 며느리가 사이코패스 아냐? 비난 댓글이 쇄도하자 며느리는 허겁지겁 글을 삭제하고 튀었어요. 저는 삭제된 글 화면을 보며 박수를 쳤죠. 꼴 좋다. 감히 누굴 건드려. 내 친구들이 너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들이야. 산전수전 다 겪은 할머니들이라고. 속이 다 시원했어요. 하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돈에 정신 나간 애라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분명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사흘 뒤 읍내 농협에 갔다가 나오는 길이었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데 저 멀리 선착장 쪽에서 낯익은 로고가 박힌 트럭이 보였어요. 제가 이사 올 때 불렀던 용달차 업체였죠. 저 차가 왜 여기에?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저는 얼른 전봇대 뒤로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용달차 기사가 내리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 사장님. 네. 여기 월도 맞습니다. 제가 그날 할머니 내려드린 곳이, 예, 저기 언덕 위 붉은 지붕집이에요. 확실합니다. 네. 사례금 계좌로 넣어주신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횡재했네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용달차 업체를 찾아내서 기사를 매수한 거예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아들이 어디서 돈을 빌려서라도 뒷돈을 찔러줬겠죠. 기사 아저씨가 제 집 위치를 풀어버린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사람이 참 무섭네요.
이런, 기어코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왔구나.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곧 들이닥치겠군요. 오늘 배는 끊겼으니 내일 아침 첫 배를 타고 오겠죠. 하지만 저는 도망가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마주쳐야 할 일이라면 내 구역에서 내 방식대로 박살을 내주는 게 나으니까요. 서울에서는 내가 약자였지만 여기서는 내가 강자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집 할머니네 대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계세요?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응?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오늘이나 내일쯤 서울에서 도둑고양이 같은 놈들이 제 집에 쳐들어올 거예요. 제 아들이랑 며느리라는 것들인데 돈 뜯어내려고 오는 거거든요. 할머니가 동네 분들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놈들 오면 구경 나오시라고요. 아주 개망신을 줘서 쫓아내버리게요. 뭐, 돈 뜯으러 오는 불효자식들이라고? 감히 어디라고 여길 기어들어와. 아이고, 그거야 어렵지 않지. 내가 이장님한테 방송 한번 때리라고 할게.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외지인들이 와서 행패 부리는 꼴은 못 보지. 내가 낫이라도 들고 나가야겠네. 이장님 부인인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섬마을의 조직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서울 촌놈들에게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네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활짝 열어뒀어요. 그리고 마루 정중앙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끓였죠. 바닷바람에 섞여 비릿한 냄새가 났어요. 하늘을 보니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새벽부터 섬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비가 쏟아졌어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둥둥거릴 정도로 거센 비였죠.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고 마당에 심어놓은 동백나무 가지가 휘청거릴 만큼 바람도 매서웠어요. 저는 따뜻한 방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죠. 오늘이구나. 오늘 그들이 오겠구나. 이런 날씨에 찾아온다면 그 꼴이 아주 볼만하겠구나 싶었어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까요? 빗소리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옆집 할머니가 우비를 입고 헐레벌떡 대문을 두드리셨죠. 여사님, 왔어. 저기 아랫마을 선착장에서부터 젊은 남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올라온대. 꼴이 아주 물에 빠진 생쥐꼴이라던데. 아, 그래요?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할머니, 제가 부탁드린 건요? 걱정 마. 이장님이 벌써 방송 때렸어. 낯선 사람들이 행패 부리면 바로 나오라고. 우리 영감도 빗자루 들고 대기 중이야. 할머니의 든든한 지원 사격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한 잔 따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손에 쥐고 대문 쪽을 응시했죠. 잠시 후 철제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문 열어. 나야 한석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어머님, 저 담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비 오잖아요. 추워 죽겠어요. 악을 쓰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어왔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우산을 챙겨 들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어요. 질척거리는 진흙을 밟으며 대문 앞에 다가갔죠. 빗장 사이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예상보다 훨씬 처참했어요. 아들의 양복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서 목을 조르고 있었죠. 며느리의 트렌치 코트는 물을 잔뜩 머금어 축 늘어져 있었고 그 비싸다던 명품 구두는 굽이 부러졌는지 한쪽으로 기우뚱하게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미역 줄기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요. 누구세요? 남의 집 대문을 이렇게 부서져라 두드리는 이유가 뭐죠? 제가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이 철창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엄마, 나야 아들. 왜 모르는 척해? 장난치지 말고 빨리 문 열어줘. 우리 지금 밥도 못 먹고 비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어.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어머님, 저 임신했을지도 몰라요. 혼몸도 아닌데 이렇게 세워두실 거예요? 감기 걸리면 책임지실 거예요? 일단 문부터 열고 얘기해요. 네. 며느리는 잊을만 하면 임신 핑계를 대더군요. 2년 동안 소식도 없더니 갑자기 임신이라니요. 저는 혀를 차며 말했어요. 임신? 병원 가서 진단서 떼오면 믿어줄게. 그리고 나는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어. 내가 서울집 나올 때 다 정리하고 나왔거든. 여기는 이영주 혼자 사는 집이야. 불청객들 들릴 방 없으니까 돌아가요. 아, 진짜. 엄마 왜 이래? 돈 때문에 그래? 그래, 집 한 거 다 이해할게. 근데 우리 몫은 줘야 할 거 아니야? 그 돈 다 엄마가 번 거 아니잖아. 아빠가 남겨준 유산도 있잖아. 그거 내 몫도 있는 거 아니야? 아들은 결국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춥다, 배고프다는 건 다 핑계고 결국 목적은 그거였죠. 유산?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 너 사업한다고 말아먹은 게 벌써 몇 번째니? 가게 차려준 거, 너가 사고 쳐서 합의금 물어준 거, 그거 다 합치면 유산보다 훨씬 많이 받아갔어. 양심이 있으면 계산기를 좀 두드려봐라.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당장 우리 거지됐다고. 카드 정지시켜서 찜질방도 못 가고 여기 오느라 남은 현금 다 썼어. 깔 차비도 없다고. 엄마가 우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죽는 꼴? 글쎄다. 너희가 언제 죽을 만큼 치열하게 살아본 적이나 있니? 밥 굶어 본 적 있어? 난방비 아끼려고 냉골에서 자본 적 있어? 나는 너희 키우면서 수십 번도 더 겪은 일이야. 너희는 이제 겨우 하루 겪어놓고 죽는 소리 하는구나. 제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그녀는 덜덜 떨면서도 도끼를 품은 눈으로 저를 노려봤죠. 어머님, 저 이대로 못 가요. 제 가방이랑 옷들 다 어디 갔어요? 그거 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그것만 돌려주시면 갈게요. 아니면 그 값으로 돈을 주시든가요. 너희 돈? 너가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모은 월급으로 산 거 말하는 거니? 그 생활비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갔어. 그러니까 그 물건들도 엄밀히 말하면 내 돈으로 산 거지. 내가 싹 다 정리해서 고물상에 넘겼다. 아마 지금쯤 분해돼서 재활용되고 있을 거다. 뭐라고요? 고물상? 미쳤어 진짜. 야, 이한석. 너희 엄마 진짜 돌았나 봐. 내 샤넬백을 고물상에 줬대. 아.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대문을 발로 찼어요. 그때였죠. 아이고 시끄러워라. 동네 떠나가겠네. 이장님과 동네 청년들이 우비를 입고 나타났어요. 옆집 할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나오셨고요. 아니, 서울에서 온 양반들이 왜 남의 집 앞에서 행패야? 여기가 어디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이장님이 호통을 치자 아들이 삿대질하며 대들었어요. 당신들은 뭐야? 촌동네 사람들이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꺼져. 우리 엄마랑 얘기 중이잖아. 가정사? 말하는 꼰세하고는. 부모한테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게 가정사야? 이건 강도짓이지. 여봐라. 이놈들 여기서 더 난동 부리면 경찰 부른다고 해라.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아들은 찔끔해서 뒷걸음질 쳤어요. 며느리는 이장님에게 매달리며 읍소 작전으로 바꿨죠. 아저씨, 저희가 강도가 아니라요. 저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집을 팔고 도망친 거예요. 저희 돈을 훔쳐갔다고요. 저희는 피해자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치매?
이 여사님이 치매면 나는 저승사자다. 어제도 나랑 밭일하시면서 셈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데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드는 재주가 있구먼. 아주 못돼 먹었어. 옆집 할머니가 빗자루로 며느리의 발치에 흙탕물을 뿌렸어요. 야, 이거 비싼 코트란 말이에요. 흙 튀잖아요. 비싼 코트 입고 남의 돈 뜯으러 다니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젊은 것들이 사지가 멀쩡해서 어디서 구걸질이야? 동네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두 사람은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쪽팔림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그 틈을 타서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들었지? 여기 주민들도 다 증인이야. 너희가 나한테 행패 부리는 거 다 봤어.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돌아가라. 돈은 단 한 푼도 못 준다. 아니, 안 준다. 엄마 진짜 1억이야? 나 엄마 아들이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 핏줄을 이렇게 끊어내는 게 어디 있어? 아들이 울먹이며 철창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처량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젖은 솜처럼 무겁고 지겨운 짐덩어리로만 보였어요. 핏줄? 그래, 핏줄이니까 지금까지 참아준 거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고소했어. 내가 너희한테 베푸는 마지막 자비는 경찰에 신고 안 하고 내 발로 돌려보내는 거야. 이 기회 놓치면 진짜 유치장 가서 콩밥 먹게 될 줄 알아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대문 밖에서 아들이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현관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갔죠. 방에 들어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보일러 온도를 높였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두 사람의 고함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점점 희미해져 갔죠. 대치 상황은 밤까지 이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대문 앞에서 꼼짝도 않고 버티고 있었죠.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으니 오기로 버티는 거였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기온은 뚝 떨어져서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졌는데도 말이죠. 저는 따뜻한 방 안에서 CCTV 화면으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대문에 설치해둔 카메라 덕분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흑백 화면으로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들은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었어요. 오후 8시쯤 되자 그들도 한계에 다다랐나 봐요. 며느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창문을 살짝 여니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 이한석, 너희 엄마 진짜 독하다. 어떻게 문 한 번을 안 열어주니? 나 진짜 얼어 죽겠어. 너 뭐라도 좀 해봐. 담이라도 넘든가.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가 안 열어주는데 내가 담 넘다가 걸리면 진짜 경찰 온단 말이야. 그리고 너 아까 엄마한테 말대꾸만 안 했어도 문 열어주셨을지 모르잖아. 왜 옆에서 깐죽거려서 일을 키워? 뭐? 깐죽거려? 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가 무능해서 가게 말아먹고 생활비 못 줘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 내가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벤츠 탄다더니 빚쟁이 주제에. 이게 진짜 너는 뭐 잘한 거 있어? 맨날 명품 타령해, 성형 타령해. 우리 엄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준 적 있어? 너가 며느리 노릇 제대로 했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안 했어. 내부 분열이 시작됐군요. 서로 남 탓하기 바쁜 그들의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올리자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며느리는 빗물 고인 진흙탕에 엉덩방아를 찍고 악을 썼죠. 아, 이놈이 감히 나를 쳐? 너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거야. 당장 이혼해. 위자료 내놔. 이혼? 그래 해.
나도 너 같은 된장녀 지긋지긋해. 위자료? 줄 돈 없으니까 배째. 우리 엄마 돈 노리고 결혼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진흙탕 싸움이란 게 바로 저런 거겠죠. 말 그대로 진흙탕에서 구르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꼴이라니. 예전 같았으면 뛰어나가서 말렸겠지만 지금은 그저 씁쓸한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렇게 바닥을 보여주는구나 싶어서요. 저는 인터폰 마이크를 켰어요. 아, 거기 두 분. 싸우는 건 좋은데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딴 데 가서 싸우세요. 동네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고 대문 쪽을 쳐다봤어요. 빗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들이었죠. 엄마, 보고 있었어? 맞지? 담이 저거 본성 드러난 거. 엄마, 나 쟤랑 이혼할 거야. 진짜야.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 나 혼자라도 들어갈게. 엄마 아들 얼어 죽게 생겼어. 아들이 비굴하게 철창에 매달렸어요. 며느리도 질세라 소리쳤죠. 어머님, 저예요. 제가 피해자예요. 저놈이 저 밀친 거 보셨죠? 저 진짜 여기 멍들었어요. 문 열어주시면 제가 증언할게요. 저놈만 쫓아내고 저랑 살아요, 어머님. 방금 전까지 부부라고 끌어안고 있더니 이제는 서로 살겠다고 상대를 팔아넘기네요. 정말 추악함의 끝을 보여주는군요. 둘 다 똑같아. 시끄러워. 내가 마지막 경고하는데 지금 당장 안 꺼지면 진짜 경찰 부른다. 3분 준다. 저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부른 건 아니었는데 아마 이장님이 시끄럽다고 신고하신 모양이에요. 위잉. 경찰차 2대가 빗길을 뚫고 언덕길을 올라오자 아들과 며느리는 사색이 되었어요. 경찰관들이 우비를 입고 내리며 소리쳤죠. 거기 두 분, 뭐 하시는 겁니까? 주민신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고성방가의 행패까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경찰관님, 여기가 우리 엄마 집이에요. 자식이 부모 집에 왔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엄마가 문을 안 열어줘서 그런 거라고요. 아들이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경찰관은 단호했어요. 집주인 되시는 이영주 씨가 접근 금지 및 퇴거 요청을 하셨습니다. 당신들 여기 무단 침입 시도한 정황도 있고요. 좋게 말할 때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체포요? 아들은 체포라는 말에 꼬리를 내렸어요. 며느리는 이미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영주 씨가 전해달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경찰관이 제 대문 앞 우편함에서 비닐에 쌓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들에게 건넸어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봉투였죠. 이게 뭐예요?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쓴 편지와 A4 용지에 출력한 청구서가 들어 있었죠. 청구서. 지난 2년간 생활비 및 아파트 관리비 대납금 7,200만 원. 아들 가게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3억 5천만 원. 며느리 혼수 예단비 명목 지원금 및 카드값 대납 8천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5억 원 총합 10억 200만 원. 추신. 이 돈 다 갚기 전까지는 내 아들, 며느리라고 부를 생각 마라. 내일부터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 들어갈 거다. 그리고 지갑에 돌아갈 배삭 정도는 남겨뒀을 테니 그것 타고 서울로 가라.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라. 아들은 청구서를 보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며느리는 종이를 뺏어들더니 비명을 질렀죠. 말도 안 돼. 10억?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갚아? 우린 파산이야. 가시죠. 파출소에서 잠시 몸 좀 녹이시고
내일 아침 첫 배로 나가세요. 경찰관들은 멍하니 있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워 차에 태웠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경찰차에 탔고 아들은 마지막까지 대문을 쳐다보며 엄마하고 불렀지만 저는 커튼을 걷지 않았어요.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멀어지는 걸 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시원했죠.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해가 쨍하게 떴어요. 저는 마당으로 나가 대문 앞을 물 청소했어요. 그들이 남기고 간 진흙 발자국과 더러운 욕망의 흔적들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였죠.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시원하게 바닥을 때렸어요. 빗자루질을 하는데 옆집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갔어. 아까 첫 배 타고 나가는 거 내가 봤어. 둘이 배 안에서도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따로 앉아 가더라고. 아주 남남이 다 됐어. 정말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덕분에 큰일 치렀어요. 감사합니다. 뭘 우리가 더 속이 시원했지. 이제 발 뻗고 편히 살아. 여기는 아무도 괴롭힐 사람 없어. 우리가 집